그 수임료와 관련된 그 59억 원 수임료와 관련된 건데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 소송 위임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년서부터 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 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 이저축은행이 고소한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수임료 59억 원을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이 법무법인 부산에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검찰은 문재인 수석의 전화와 수임료의 성격, 청탁과 수임료의 대가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것이 대가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판단을 내리지 않아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것은 문재인이 뭔가 민정수석 당시에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압력을 넣었다거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은 적어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문재인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부산저축은행에 저축했었던 수많은 서민들이 거기에 다 돈이 묶여있는 채 회사는 파산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거. 그거 피와 땀과 이 눈물이 어린 그 돈을 거기다가 거기 왜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저축은행 금리가 조금 더 높으니까 거기 서민들 금고처럼 가서 이용하는 거거든. 거기다 맡긴다고. 근데 그걸 못 받았잖아. 그게 못 받은 게 수백억이야. 지금 그 이자까지 다 포함 수천억이 됐어. 지금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그래. 예금보험공사 옛날 뭐라 그랬지? 옛날 성업공사라는데 예금보험공사 예보라고 하나? 거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추산한 수천억이 지금 부산 서민들이 못 받고 있는 거지. 문재인이 이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지. 얘 핵심은 내가 어떻게 유병태 국장한테 전화하려고. 거기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이 어떻게 국장한테 전화하냐고. 난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야. 부원장이 셋이나 있어. 그 다음에 원장이 있다고. 원장한테 전화하는 게 맞지. 아니면 부원장한테 하거나. 적어도 부원장한테 하지. 그 밑에 국장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민정수석이 직접, 아니, 거기는 이 비서관이나 다른 보좌관이나 그런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장한테 전화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이건 문재인이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국장한테 직접 전화해요. 국장한테 직접 전화하는 건 격이 안 맞는 거거든. 대개 이 관료 세계에서는, 공직 세계에서는 다 이 격을 맞춰서 전화합니다.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야.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 아니야? 이것도 ritzihitzlosigkeit인가? 이것도 아주 냉철함인가? 이거는 왜 냉철함이고 아까는 왜 냉철함이 아니었어? 뭐야 이게? 이거는 제가 제 18강 118강에서 했습니다. 자,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보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안 했어.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문재인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민정수석 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유병태한테도 전화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해결을 안 하고 넘어왔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은 이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한테 패배합니다. 다음번엔 주자가 없어요. 민주진영에 문재인 몇 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당사인은 마찬가지죠. 근데 문재인은 조선일보 사주를 비밀리에 만납니다. 서울 모처에서 방상훈 사장을 1대1로 비밀리에 만나요. 조선일보 기자는
보수를 껴안고 가겠다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광폭 행보의 일환 같다고 말했고, 조선일보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문 대표와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 후보와의 만남이 생산적이라고 판단한 조선일보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겠습니다. 문재인의 일정을 담당하는 윤건영 보좌관은 문 대표가 방 사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모른다요.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당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현미. 김현미는 누군지 잘 알죠?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 대표와 방 사장은 창간 95주년 행사에서 만났고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 있다고 그러잖아요. 1대1로 따로. 근데 없다고 줄여들으시죠. 왜? 조선일보를 만났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일을 포기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문재인과 방상훈의 1대1 만남, 비밀리에 만난 거. 윤건영 보좌관, 지금 국회의원이죠. 윤건영은 비교적 온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윤건영은 모른다. 김현미도 있죠. 김현미는 국토부 장관 해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아주 십자포화를 맞았죠. 나는 이걸 보고 그래서 김현미라는 사람이 경력이 뭔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국토부 장관을 앉혀놓고 거길 계속 끌고 가게 해. 그 부동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더구나. 여긴 또 렉시스로시카이트가 없어. 냉철함이 없어. 자기 비서실장 국토부 장관으로 시킨 거지. 부동산 값을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올라내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주택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투기를 하겠어요? 왜 투기 세력이 생기냐고. 아니, 독일에서는 그 투기 세력이 있나? 난 독일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부동산이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압도적으로 많거든. 싱가포르처럼. 싱가포르만큼은 안 되지.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사설임대주택도 그렇게 많고. 그 시스템을 잘 보고 시스템을 고쳐줘야 되는데 시스템을 고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투기 세력을 때려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투기 세력을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 그 투기 세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끔 만들고 있거든. 그게 뭔지를 이해해야 되니 그걸 이해할 능력이 없어.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은. 사회에 어떤 문제적인 현상이 나타났으면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어떤 구조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 문재인은 역사적 상황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조선일보의 방상훈을 만나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개혁해야 할 때 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무간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시민이 얘기한 거를 잠깐 들어봅시다. 유시민은 왜 노무현이 조선일보와 싸웠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도덕의 하한선이 뚜렷하게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도저히 내려가지 못하는. 이게 내일 당장 벼락 맞아 죽더라도 나는 이 하한선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조선동아, 조항은 빼고 하셨어요. 조선동아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조선동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나의 도덕의 하한선을 깨뜨리는 거다. 이거는 너무 비굴한 거다. 비굴하다. 이렇게 비굴한 행동을 하는 자가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차라리 대통령 안 되는 게 낫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판단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우신 거고요. 네. 왜 싸웠다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문이고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의 도덕성의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만나지 않았다. 근데 왜 노무현은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지 그건 불가사의해요. 사실 중앙일보가 더 나쁘거든요. 중앙일보가 왜 더 나쁜지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